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살았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엄마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고 어린 저를 버리고 떠난 사람, 그리고 제게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사람이 바로 제 엄마입니다. 어릴 때 저는 아빠와 단둘이 남겨졌어요. 아빠는 큰 사고를 당하셨고 그날 이후로 몸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초등학생이었고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그리면서도 아빠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는 엄마 이야기를 묻지도 못한 채 버티던 아이였죠. 우리를 벌렸다는 미움과 동시에 그리움이 가득했고, 한편으로는 엄마를 기다렸지만 엄마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픈 남편과 어린 딸을 두고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그 이후로 저는 엄마 없이 자랐고 아빠를 도와드리기 위해 어린 나이에 어른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를 버리고 간 엄마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아주 당당한 얼굴로 제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새 남자를 만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한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랑 함께 크지는 않았어도 네 동생이니까 1억만 내놓으라고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버리고 다시 찾아온 엄마란 사람에게 참지 않고 복수했어요. 아무리 믿고 원망스러워도 그동안 일부러 찾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는데 제 발로 찾아와서는 저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엄마란 사람을 나락으로 보내버렸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라 그 시절 집안 사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자라면서 아빠에게 들은 이야기와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억을 맞춰보면 아빠는 한때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집은 어린 제 눈에도 넉넉해 보였어요. 집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가전이며 가구도 좋은 것들이었죠. 아빠는 일 때문에 바빴지만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손에는 늘 무언가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면 어떻게든 저와 놀아주려고 애쓰셨죠. 반면 엄마는 집에 있으시면서도 집안일과 육아에 크게 신경 쓰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대부분 거울 앞에 서 있거나 외출 준비를 하던 모습입니다. 화장하느라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제가 엄마를 부르면 대충 고개만 끄덕이던 장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 어린 마음에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빠의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점점 웃음이 사라졌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아빠의 얼굴이 굳었고 엄마는 아빠가 통화를 끝내기만을 기다렸다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빠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이사간 집은 전에 살던 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낡고 좁았으며 겨울은 유난히 춥고 여름은 유난히 더운 집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빠는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일을 구하면 좋으련만 그 당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으셨대요. 당장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노동을 시작하신 거죠. 새벽같이 나가 해가 질 때쯤 돌아오는 날이 많았고
몸에서는 늘 시멘트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여기저기 다쳐서 오기도 했고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못마땅해 했습니다. 전처럼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전처럼 편하게 살 수 없다는 이유로 아빠를 무시했어요. 제 기억에도 엄마가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겨우 막노동이라는 남자랑 살아야 해?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하고 결혼 안 했어.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렇게 아빠한테 화를 내면서도 엄마는 나가서 돈을 벌지 않았어요. 아빠는 어떻게든 우리 식구 먹여 살리겠다고 죽어라 일하고 희생하는데, 엄마는 그런 아빠를 돕기는커녕 불평불만만 늘어놓았습니다. 또 엄마의 씀씀이 역시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치가 몸에 밴 사람처럼 아빠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아무렇지 않게 써버렸어요. 아빠가 사업하던 시절의 씀씀이를 못 고친 거죠. 그래도 정신 차리고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야 하는데, 엄마는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가 번 돈으로 흥청망청 쓰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돈이 부족해지면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 버냐고.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자기는 이런 인생을 원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저는 점점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제 앞에서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빠한테 제발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아빠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엄마는 이혼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짐을 싸서 나가겠다고 옷을 챙기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저는 무서웠지만 울지도 못하고 그저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 저렇게 한바탕 난리치고 싸우고 나면 아빠는 속상해서 집을 나가셨고, 엄마는 홀로 술을 마시다 취해서 주무셨어요. 다시 고요한 순간이 되면 저는 홀로 어두운 밤을 버텼습니다.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요. 엄마도 아빠도. 그때는 제게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겠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엄마는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느낀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불만과 분노 속에서 점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가 옆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엄마는 늘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다는 느낌도 거의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저 역시 그랬던 거죠.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가고 나면 집에 남는 사람은 저와 엄마뿐이었습니다. 어린 제게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라고는 엄마밖에 없었거든요. 아빠가 집에 없을 때면 괜히 불안해져서 엄마가 있는지 집안을 한 번씩 둘러보곤 했습니다. 부엌에 있는지 방에 있는지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도, 관심을 주지 않아도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아침부터 말수가 거의 없었고 표정은 유난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옷을 꺼내 바닥에 늘어놓더니 짐을 꾸리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짐을 다 꾸린 다음에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그런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해서 엄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불안한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뭐해? 어디가? 아빠 말 잘 듣고 있어. 엄마 찾지 말고. 그때 엄마는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감정도 없는 눈빛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엄마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나를 두고 어디 가는 게 두렵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손으로 엄마의 옷깃을 잡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엄마는 제 손을 매정하게 떼어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순간 집안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어린 제 귀에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빠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집에 돌아오셨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던 아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걸 아빠는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신발을 신으셨고 저를 옆집에 맡긴 다음에 서둘러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아빠는 거의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찾으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친구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엄마를 데리고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들어온 엄마는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하셨어요. 아빠는 그런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더 열심히 벌겠다고. 예전처럼 못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빠는 엄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너무 처절해 보였어요. 아빠는 우리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고 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참해도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비위를 맞추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빠는 무리하면서까지 일을 더 많이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장에서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 사고로 아빠는 다시는 예전처럼 일어설 수 없는 몸이 되셨습니다. 병원에서 아빠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않으셨어요. 사업이 망할 때도, 엄마 때문에 소가리를 하셨을 때도 절대로 제 앞에서 울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를 잃고 나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서서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무 위로도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뭐 느끼는 게 없었나 봐요. 아빠가 다치고 몸이 불편해졌다는 사실 앞에서도 엄마는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다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이번에는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아빠는 엄마를 찾지 않으셨어요. 하긴 찾을 수 없었죠. 다리가 없으니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찌어찌 엄마를 데리고 온다고 해도 엄마는 또다시 나갈 사람이라는 걸 짐작하신 듯 했어요. 그래서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엄마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붙잡아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아파도 가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요. 엄마가 집을 나간 뒤 아빠는 한동안 많이 무너져 계셨습니다. 몸은 이미 불편해졌고 마음까지 꺾여버린 사람처럼 술의 의지에 방황하셨습니다. 밤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말없이 누워 계시던 아빠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늘 강철 같던 아빠가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됐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빠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이 든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셨어요. 챙겨줄 어른도 없고 아빠는 날마다 술에 취해 계셨으니 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보살핌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는 꺼이꺼이 목 놓아 우셨어요. 아빠가 미안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우리 딸 봐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빠는 우리 딸만 있으면 돼. 아빠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고, 우리 딸마저 잘못되게 둘 수 없다고, 어떻게든 저를 잘 키워낼 거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는 다시 일을 악물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야 했으니까요. 다행히도 사고를 당하면서 받은 보상금과 보험금이 있었고 그 돈을 모아 겨우 작은 가게 하나를 장만하셨습니다. 크지 않은 가게였고 위치도 좋지 않았지만 아빠는 매일같이 문을 열고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몸이 불편하셨지만 그걸 극복하고자 어떻게든 노력하셨습니다. 아마 일반인들보다 몇 배로 더 노력하셨을 거예요. 많이 힘들고 고단하셨을 테지만 그런데도 아빠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빠가 선택한 유일한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아빠 가게로 나갔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빠 대신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모두 도왔습니다. 청소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이 오면 아빠를 불러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힘들다고 느낄 틈은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 앞에서 엄마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슬퍼할까봐, 다시 무너질까봐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버린 엄마지만 믿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엄마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엄마가 필요 없는 척, 괜찮은 척 굴었고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저는 또래보다 훨씬 빨리 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픈 아빠에게 남은 가족은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처럼 철없이 굴지 않았고 투정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제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빠는 다시 일어섰고 저는 그런 아빠를 도우며 아이답지 않게 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엄마가 정확히 1년 만에 저와 아빠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운영하시던 가게를 정확히 알고 찾아왔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엄마 품에 아주 어린아이가 안겨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는 조금도 미안해 보이지 않는 얼굴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살림을 합쳤고 그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근황을 전하듯 담담했습니다. 알고 보니 참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엄마는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미 그 남자와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집을 나가기 전에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아빠하고 제게 미련이 없었던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픈 아빠와 살아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그 남자를 택했고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가슴은 꾹 눌린 듯 아팠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는 아빠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미 새 가정을 꾸렸으니 정리하자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그 남자까지 아빠 가게로 찾아와서는 자신을 스스로 엄마와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더니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이혼만 해달라고요. 집 나가서 다른 여자의 아이까지 낳은 여자를 붙잡고 있어봐야 뭐합니까? 이미 끝난 관계인데 그냥 좋게 좋게 도장 찍읍시다. 이혼만 해주면 내가 위로금으로 얼마 줄 테니까. 그 아저씨는 아빠를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눈빛이 점점 슬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어깨가 눈에 띄게 작아 보였어요. 아빠는 미련 없이 엄마와 이혼했습니다. 붙잡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날 인연이었다고 생각하시며 체념하신 듯 했어요. 그렇게 엄마와 이혼하고 모든 게 정리되던 날, 엄마는 저를 한번 바라보시더니 아빠 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서로의 눈에 띄지 말자고요. 나중에 자신을 찾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 끝내자고 했어요.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사람이 제 엄마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잔인하죠? 엄마는 그 남자와 아이를 데리고 아무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요. 아빠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작은 뒷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불안했어요. 아빠가 또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삶을 포기하실까 봐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처럼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술에 기대지도 않았고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저 하나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저는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서 엄마라는 존재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후로 제 세상은 오롯이 아빠뿐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빠를 의지했고 또 동시에 제가 아빠를 도와야 한다는 걸 아주 일찍부터 알게 됐어요. 아빠는 늘 말했습니다. 너만큼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보답해드리고자 어릴 때부터 노력했어요. 학창시절 동안 말썽 한번 피운 적 없는 모범생이었고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가게 문 닫을 시간에 맞춰 아빠를 도우러 갔습니다. 숙제나 준비물도 아빠가 신경 쓸 필요 없이 제가 다 알아서 챙겼어요. 또 시험 공부는 잠을 줄여가며 했습니다. 몸이 아픈 아빠를 더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잘 자라야 아빠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덜 무거울 테니까요. 동네 이웃들은 아빠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농사 정말 잘 지었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아빠는 말없이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죽어라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아빠의 부담감을 줄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좋은 대학에 갔고 장학금을 받으며 등록금 걱정 없이 다녔습니다. 아빠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죠. 졸업 후에는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받던 날 아빠와 밖에서 외식하며 맛있는 걸 사드렸을 때 아빠는 또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눈빛으로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단단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 가게에 낯선 손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그 얼굴을 보자 잠시 굳어있더니 이내 놀란 듯 이름을 부르며 반가운 듯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빠의 옛 친구였습니다. 아빠를 찾아온 친구분은 아빠와 깊은 인연이 있던 분이셨어요. 저는 이날 처음 뵙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릴 때 아빠 회사에 놀러 가서 몇 번 봤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도 어릴 때니 저는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분은 아빠와 함께 사업을 하던 아주 가까운 친구분이셨습니다. 둘인 거의 형제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빠의 사업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그 친구분의 실수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분은 그 일을 계속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몇 번이고 아빠를 찾아오고 싶었지만 아빠에게 너무 미안해서 차마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못했고요.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아빠 앞에 나타나겠다고 다짐하고는 열심히 다시 일어서고자 노력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사업이 망했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친구분이 찾아왔을 때도 그렇고 여전히 친구분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사업이라는 게 다 잘해보자고 하다가 어긋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걸로 평생 짐지고 살 필요는 없다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무너진 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친구분이 미안해서 차마 연락을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는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셨답니다. 언젠가 미안한 마음이 괜찮아지고 다시 마주볼 용기가 생길 때 연락을 주겠거니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친구분이 마침내 아빠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시간이 무색할 만큼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짧은 말로만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분의 시선이 아빠의 휠체어에 멈췄어요. 그 순간 그 친구분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다리가 왜? 그냥 좀 이러다가 다쳤어. 아빠의 말씀에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다 자기 때문이라며 자기가 아빠 인생을 망쳤다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우셨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괜찮다는 얼굴로 그 친구분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셨어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분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아직 남아있던 정까지 천천히 꺼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고요. 그리고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밤이 깊어갈 즈음이었습니다. 친구분은 한참을 말없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아빠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나랑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친구분은 자신 때문에 사업이 망했고 그 이후로 아빠를 볼 낯이 없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았는지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죽어라 노력했고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예전에 망했던 바로 그 사업을 겨우겨우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돈도 명예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아빠와 다시 한번 공동대표로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수익도 아빠 쪽으로 더 많이 가게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내려다보고 계셨고 잠시 옛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작게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제 다 늙어서 무슨 사업이냐고. 다리도 이렇게 됐고 더는 뭔가를 욕심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고요. 그 말에 아빠 친구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고. 자신이 평생 지고 온 마음의 짐을 이렇게라도 내려놓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를 다시 대표 자리에 앉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말씀하시면서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미련 없다며 거절하셨어요. 난 더 이상 회사에 욕심 같은 거 없어. 그러니까 나 대신 잘 이끌어봐. 네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니까. 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믿어. 그 순간 아빠 친구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꺼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네 딸이 내 회사에서 일하는 거야. 갑작스럽게 시선이 제게로 꽂혔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친구분은 본인의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자신이 물러나면 회사를 대신 이어받아 경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분은 한평생을 자신의 사업만 붙잡고 사신 분이라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아빠와 제게 물려줄 생각으로 다시 일으키신 거라고 했고, 아빠 대신 제가 지금부터 일을 참여해서 이어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망하는 일 없게 할 거고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렇게 친구분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며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친구분의 제안을 고민했고, 그와 동시에 아빠의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아빠 친구분의 제안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던 회사도 안정적이었고 제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제시한 조건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무엇보다 아빠가 못다 이룬 일을 제가 대신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빠의 삶이 담긴 일을 제 손으로 제대로 펼쳐보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꺼내자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나 때문에 그러는 거니? 그러는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아빠는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아빠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 해내고 싶어서 결정한 거라고요. 아빠는 그제야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빠 친구분의 회사에 입사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부터 다시 배웠고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아빠 친구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괜히 낙하산으로 쉽게 들어와서 일한다는 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어요. 아저씨와 아빠에게 잘 해내는 모습을 보란듯이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저는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온전히 제 노력으로 얻은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흘러 나이를 많이 잡수신 아저씨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제 자신의 자리를 넘겨줄 때가 된 것 같다고, 이 정도 속도로 성장한 걸 보니 믿고 물러나도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부담이면서도 큰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저씨는 특유의 너털웃음을 지으시며 애초에 저를 염두에 두고 세운 회사라고 조금도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며 기꺼이 자리를 물려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류 하나, 결정 하나까지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득 과거에 묻어뒀던 이름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몇십 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나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냐고,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얼굴로 바로 물었어요. 여길 어떻게 알고 왔냐고요. 그러자 엄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아빠한테 물어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네 아빠한테 물어봤지. 처음에는 안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니까 알려주더라. 근데 뭘 그렇게 놀라니? 엄마가 딸 보러 온 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그 말투가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지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제 앞에 서 있는 존재 자체가 불쾌해서 빨리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말했어요. 본인 입으로 다시는 서로 눈에 띄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고.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났냐고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엄마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막무가내로 제 사무실에 앉았어요. 아휴, 그게 언제적 한 말인데 저는 다 지난 소리를 하고 그래? 네 동생 이번에 결혼하는데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엄마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리를 깔고 앉더니 본색을 드러냈어요. 저한테는 없는 동생 이야기를 들먹이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무슨 동생이냐고 나한테 그런 존재 없다고 말하자 엄마는 전혀 미안해하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뻔뻔하게 말을 이었어요. 네가 동생이 왜 없어? 비록 아빠는 다르지만 한 배에서 태어났으면 동생이지? 너 어릴 때 봤잖아. 내가 네 남동생하고 네 아빠 가게 왔던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잊고 싶었던 그 장면이 억지로 떠올랐어요.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 이런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며 한껏 분위기를 잡더니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글쎄, 하나뿐인 동생이 결혼하는데 누나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신혼집을 얻어야 하는데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러니까 딱 1억만 보태줘.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는 여기 오기 전에 대충 알아보고 왔다고 했어요. 이 회사 네가 물려받은 거 아니냐고. 그럼 앞으로 돈 더 많이 벌 텐데 동생 위해서 1억은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안에 있던 화를 참지 않고 폭발시켰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아픈 아빠랑 어린 나를 버리고 도망치듯 떠나놓고 이제 와서 역겹게 엉겨붙으면 안 되지. 다시는 찾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돈 좀 버는 것 같으니까 구걸하려고 찾아왔어? 제 말에 엄마는 발끈하더니 오랜만에 만난 엄마한테 말버릇이 왜 그 모양이냐고 화를 냈고,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발 디딜 곳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자리를 뜨지 않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1억 줄 때까지 못 간다고 난동을 피우자 저는 직원을 불러서 당장 내보내라고 지시했어요. 엄마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고 소리쳤고, 그렇게 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날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끝까지 단 한 번도 엄마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회사를 찾아왔던 그날도 모든 게 끝나면 좋으련만 엄마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를 귀찮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처럼요. 어느 날은 아빠 가게로 찾아오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문자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해왔어요.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겼고, 문자를 무시하면 다시 전화를 해댔습니다. 내용은 뻔했어요. 저한테 맡겨놓은 돈이라도 있는지 1억만 달라고 사람을 귀찮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곤란했던 건 회사였습니다.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로비에서 버티거나 직원들에게 제 이름을 대며 자신이 엄마라고 딸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일을 멈추고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직원들 앞에서 사적인 문제로 난감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엄마란 사람은 조금도 미안해하지도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거머리처럼 1억을 줄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굴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더 이상 무시로 일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이번에 저지른 짓뿐만 아니라 어릴 때 아픈 아빠를 두고 떠났던 일, 저를 버리고 다시는 찾지 말라고 했던 일, 이 모든 과거까지 함께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었고, 그 사람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마음을 굳히고 아주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엄마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엄마와 마주하고 난 뒤 마치 오랜 고민 끝에 마음이 누그러진 사람처럼 연기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내 동생인데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겠더라고. 그 말 한마디에 엄마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저는 곧바로 본론을 꺼내면서 은근슬쩍 미끼를 던졌어요. 아직 내가 회사를 완전히 물려받은 건 아니라서 그렇게 큰 돈은 못 구해. 대신 그 땅만 처분하면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땅? 무슨 땅 말하는 거야? 아빠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랑 보상금이 있어. 그걸로 땅을 하나 샀거든. 예전에 사둔 건데 그게 노른자 땅이 됐더라고. 그래서 값이 꽤 될 거야. 근데 하필 일이 틀어져서 그게 지금 잡혀있는 상태야. 그 땅만 처분하면 1억이 뭐야? 더 챙겨줄 수 있을 만큼 많이 받지? 처음 엄마는 제가 던진 미끼에 선뜻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눈치로 살펴보다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인 것처럼 넘어올 수 있게 약을 더 쳤습니다.
아주 치밀하게요. 그 땅은 아빠가 나 물려주려고 사둔 땅인데 동생 줄게. 이건 누나가 동생한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야. 이걸로 끝이니까 다시는 나 찾지도 말고 앞으로 돈 같은 것도 바라지 마. 그냥 이 땅 먹고 떨어지란 소리야. 값은 후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아쉽지는 않을 거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자 그제야 엄마가 덥석 물었습니다. 그럼 그 땅 잡힌 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고 저는 몇 억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물어봤고 저는 미리 계산해둔 꽤 큰 금액을 불렀습니다. 그 돈만 어떻게 해결해주면 잡힌 거 풀고 바로 처분해서 다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마련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엄마는 정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마련해왔습니다. 그 순간 전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바로 땅을 처분하겠다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의 연락을 조금씩 무시했습니다. 일부러 연락을 늦게 하면서 기다리게 애가 타게 했어요. 엄마는 점점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직 처분이 안 되느냐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고 초조하게 반응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어요. 잡힌 건 풀었는데 생각보다 처분이 빨리 안 된다고. 아무래도 값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서 조금씩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일단 신혼집을 빨리 구해야 하니까 대출을 받던 누구한테 빌리든지 해서 신혼집부터 얻으라고 했어요. 처분만 되면 회사 넘겨받고 물려받을 지분까지 조금 얹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그깟 집 사고도 남는다고 했죠. 그 말에 엄마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성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아들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부 받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며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조급해졌고 불안해하다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 서서히 피를 말려갔어요. 이제 도망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지점까지 스스로 들어오게 만들었죠.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던 끝에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결혼식 날이요. 저는 그날을 위해 미리 결혼식장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한 옷을 골라 입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누구보다도 차분하게 식장으로 향했어요. 초대받지 않은 제가 나타나자 엄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일 정도였죠. 네가 여기 왜 와? 여기서 결혼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안절부절 못하며 제게 다가온 엄마는 낮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배에서 태어난 동생이 결혼하는데 누나가 당연히 와야지. 엄마는 그냥 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동생 장가가는 건 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그렇게 결혼식은 시작됐고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한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진로드를 성큼성큼 걸어 줄에석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마이크를 잡고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기 서 있는 신랑의 누나입니다. 우리는 아빠가 다르고 엄마만 같은 이부 남매죠. 이 말을 시작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진실이 하나 있다고.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알고 신부가 이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집안에 시집 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냐고 했죠.
식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 한 번 고르고 모든 걸 차례차례 꺼냈습니다. 사치가 심했던 엄마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아빠가 벌어온 돈을 펑펑 쓰던 이야기. 아빠 사업이 망하고 막노동을 하다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2달을 잃었을 때 어린 저와 아픈 아빠를 데리고 집을 나간 이야기. 우리를 버리기 전부터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고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 혼주석에 앉아있는 저 남자가 바로 그 남자라는 것. 1년 뒤 태어난 아이를 안고 뻔뻔하게 우리를 찾아와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죽을 때까지 서로 눈에 띄지 말자고 해놓고는 몇십 년이 지나 제 앞에 나타나 동생 결혼한다고 당당하게 1억을 요구했다는 사실까지.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자료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웠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엄마와 그의 가족들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신부와 신부 가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 집에 시집 오고 싶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신부는 엉망이 된 식장을 한번 둘러보더니 부케를 집어던지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신랑은 그 뒤를 쫓아 허겁지겁 뛰쳐나갔어요. 결혼식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엄마가 제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할 작정이었어? 나한테 받아간 돈은 어쨌어? 땅 처분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됐고! 당장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저는 아주 냉정하게 웃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땅? 애초에 그런 땅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날 저는 결혼식 하나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거짓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부짖는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준 건 아빠와 나를 버린 대가라고요. 나만 놓고 엄마 노릇은 단 하루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죄. 아픈 남편과 어린 자식을 내팽개친 죄. 그 모든 걸 얹어서 양육비 대신 받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거품을 물듯 난리를 쳤습니다. 당장 사기죄로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마음대로 하라면서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움직였거든요. 엄마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 증거로 남을 만한 건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만나서 이야기했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녹음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문자와 계좌의 흐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모두 계산해 두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만약 이 모든 게 틀어져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해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 인생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끝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서 받은 그 돈으로 저는 이미 아빠가 평생 편히 지낼 수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아빠 명의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마련한 건 줄 모르고 계셨지만요. 결국 엄마는 정말로 저를 신고했고 법적으로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그리고 제가 준비해둔 탄탄한 변호사. 저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은 빚에 눌려 쪼개졌고 아들 결혼은 결국 엎어졌어요. 반면 저는 회사를 정식으로 물려받았고 아빠와 함께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제 곁에 계시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아빠를 지켜드릴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잔인하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 이전에 늦게라도 받아야 했던 몫은 되찾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빠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때면 그 모든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용기 내서 사연 보냈습니다. 이로써 제 복수는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아빠와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하지만 엄마란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